서양 미술사를 보다 보면 여성 모델, 특히 여성 누드 모델은 쉽게 만날 수 있죠. 반면 여성 미술가를 만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에서 사용하는 미술사 교과서들에서도 여성 미술가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여성들이 천부적으로 예술적 재능이 없어서 출산이나 육아, 가사에 몰두하느라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시간이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승자의 기록인 역사가 기록하지 않아서? 프랑스 미술 아카데미의 경우에도 여성 회원을 찾아보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20세기 초까지 여성들은 누드 모델로 남성 화가 앞에서 옷을 벗을 수는 있었지만 누드 모델을 보며 그림을 그리는 일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남성 화가의 뮤즈일 수는 있어도 주체적인 화가가 되기는 어려웠던 거죠. 18세기의 여성이 전문 화가가 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미술사에서 여성 화가들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진짜 이유는 근대 초에 이르기까지 여성이 직면했던 사회 구조적 한계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들은 화가가 될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몰래 그림 교육을 받기도 했죠. 특히 근대 이전 프랑스에서 화가는 매우 성스러운 직업으로 인식되었다고 합니다. 여성은 화가라는 전문 직업을 갖기도 어려웠고 전문 화가로서 성공할 기회를 갖기는 더욱더 어려웠던 것입니다. 즉 여성에게 화가가 될 재능이 선천적으로 결여된 것이 아니라 사회가 여성에게 위대한 화가가 될 기회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 아래 예외 없는 법칙은 없는 법이죠. 어려운 제약 속에서도 끊임없이 예외는 등장했어요. 비록 소수지만 극소수지만 여러 사회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화가로서 명성을 날린 여성들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루이스 비제 르 브랭, 이름이 좀 어렵죠. 18세기 중반 프랑스에서 태어나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의 궁정 화가가 된 엘리자베스 루이스 비제 르 브랭도 그 극소수의 예외 중 한 명입니다. 일찍이 왕비의 신임을 얻은 르브랭은 화가이자 친구로서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의 수많은 아름다운 초상화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여성 화가로서 이런 예외에 속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와 남편이 존재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아버지와 남편의 허가가 있었기에 그녀는 화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8세기 여성의 지위는 자신이 아니라 남편과 아버지의 지위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아직 여성은 독립적인 주체로 탄생하지 못했던 것이죠. 화가로서 성공한 후에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든든한 여성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막강한 권위를 누리던 절대 권력자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의 지지와 후원이 없었다면 그녀의 성공은 지속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미술사를 살펴보다 보면 작가의 예술적 성공이 예술작품의 예술적 우월성뿐만 아니라 불순하게도 세속 권력의 부침에 좌우되기도 하는 사례를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의 경우도 바로 그런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프랑스 혁명으로 앙투아네트가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자 궁정 화가였던 그녀의 운명도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나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라는 말이 그녀에게는 꼭 맞는 경우라 할 수 있어요. 프랑스 혁명으로 혁명 세력의 처형 대상자 명단에 오른 그녀는 오히려 해외에서 망명 생활을 시작하면서 국제적으로 유명해졌던 겁니다. 프랑스 절대 왕정의 궁정 화가였던 엘리자베스 비제 르 브랭은 1755년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루이즈 비제는 화가였고 어머니 잔느 마이씨는 미용사였습니다. 그 시대에도 벌써 미용사라는 직업이 있었다니 흥미롭네요. 성 누가 아카데미의 회원이자 교수였던 아버지도 파스텔 초상화를 주로 그렸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재능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나 봅니다. 아버지는 당시 명성이 높았던 로코코 화가들 부쉐, 프라구나르, 그레즈만큼은 아니었으나 어느 정도 인정받는 화가였고 그들과의 친분은 그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2살 때 아버지가 사망합니다. 아버지의 사망 이후 1768년 어머니가 부유한 보석상과 결혼한 후
엘리자베스의 가족들은 파리 중심부로 이주합니다. 파리 이주 후 그녀는 가브리엘 프랑스와 도이엔, 장 바프티스트 그루즈, 조세프 버넷 같은 당대의 유명 화가들과 교류하며 그들에게서 많은 조언과 도움을 받습니다. 10대 시기에 벌써 그녀는 초상화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했고 전문 화가를 뛰어넘는 실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18세기에는 여성이 정규 미술 교육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친구 로잘리와 함께 따로 수업을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 화가가 남성 모델을 그리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죠. 화가가 되려면 자격증을 취득해야 했는데 그녀는 자격증 없이 화실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화실을 폐쇄당합니다. 이후 그녀는 아버지가 회원으로 속했던 성누가 아카데미에 입학 신청을 하고 아카데미에서는 마지못해 그녀의 작품을 살롱에 전시해 줍니다. 남성 중심적인 시대 상황에서 여성 화가의 등장을 못마땅해 했던 화가들의 반대로 1774년이 되어서야 그녀는 성누가 아카데미의 회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1776년 그녀는 화가이자 미술상이었던 장 바프티스트 피에르 르브룬과 결혼합니다. 그와 결혼함으로써 엘리자베스는 기존 화단의 여성 화가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하며 활동할 수 있었지만 결혼 생활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결혼 자체가 사기에 가까웠죠. 장 바프티스트는 엘리자베스가 화가로서 벌어들이는 수입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고 자신을 부유한 자산가로 속여 그녀의 어머니에게 접근해서 결혼 허가를 받아냈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바람둥이의 도벽까지 있었고 엘리자베스가 벌어들인 상당한 액수의 돈을 모두 자신의 재산으로 등록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미 20대에 초상화가로서 명성을 얻어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는데 결혼 전에는 계부가, 결혼 후에는 남편이 그 수입의 대부분을 가져갔던 것이죠. 1780년 2월 12일 엘리자베스는 딸 줄리를 낳았습니다. 장자크 루소의 예찬자였던 그녀는 자신의 딸을 루소의 가족관과 교육 철학에 따라 키우려 했습니다. 줄리라는 이름도 사실 루소의 대표작 누벨 엘로이즈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죠.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급진적 계몽주의 사상과 루소의 사상은 사실 보수적인 궁정이나 절대 왕정의 성향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그녀는 루소의 정치 철학보다는 루소의 교육과 가족에 대한 관점에 공감한 것 같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젊은 나이에 뛰어난 재능 덕분에 성공을 거두기도 했지만 뛰어난 미모 때문에 근거 없는 소문에 시달리기도 했죠. 그녀의 외모에 혹해서 그림을 의뢰하는 부자들도 많았고 그녀와 남자 모델과의 관계에 사람들은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여성 화가로서 아카데미에 가입할 수 없었던 엘리자베스는 1783년 앙투아네트 왕비의 도움으로 마침내 왕립회화 조각 아카데미 회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아델레이드 라빌 기아드라는 여성 화가 역시 그녀와 같은 날 함께 회원이 되었습니다. 당시 남성 회원들만 구성된 아카데미는 여성 화가가 회원으로 가입하는데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엘리자베스의 남편이 순수하지 못하게도 미술상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정을 알게 된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가 남편 루이 16세를 움직여 그녀의 회원 신청이 허용되고 그녀와 함께 다른 여성 화가의 회원가입도 성공해 프랑스 아카데미 역사상 최초로 같은 날 2명의 여성이 왕립 아카데미에 회원이 됩니다. 여러 귀족들과 부유층의 초상화를 그리며 명성을 얻은 엘리자베스는 1779년 베르사유 궁전에 초대되어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의 초상화를 그리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그녀와 앙투아네트는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서로 말도 잘 통했던 듯 합니다. 1755년에 태어난 마리 앙투아네트와 동갑이던 그녀는 왕비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왕비의 신임을 얻었고 사적인 대화까지도 스스럼 없이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후 궁정화가로서 명성을 얻으며 약 30점에 이르는 왕비의 초상화와 그의 가족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특히 그녀가 그린 궁정 의복을 입고 장미를 든 마리 앙투아네트의
왕비는 매우 흡족해했습니다. 이 초상화는 사실 왕실 초상화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주인공이 왕에서 왕비로 바뀐 것만 빼면 말이죠. 한 손에는 여왕의 상징인 장미를 들고 최대한 부풀린 궁정 예복을 화려하게 갖춰 입고 머리엔 가발을 썼습니다. 이런 왕비의 모습은 이아생트 리고가 그린 루이 14세 초상화와 다르지 않습니다. 절대 왕권의 최고 권력자인 태양왕 루이 14세는 그림 속에서 오른손에 왕호를 쥐고 부르봉 왕조의 상징인 백합이 수놓아진 화려한 망토를 입고 머리에는 가발을 쓴 채 정면을 응시하며 위엄있게 서 있습니다. 앙투아네트의 초상화에서도 오른쪽 테이블 위 백합이 그려진 쿠션 위에 왕비의 왕관이 놓여 있습니다. 이 초상화에서 마리 앙투아네트는 왕비답게 기품 있는 자세의 화려한 옷차림으로 등장합니다. 당시 앙투아네트의 젊음과 미모도 절정이었습니다. 왕비는 이 초상화가 자신을 너무 기쁘게 한다고 또 자신을 꼭 닮게 그릴 수 있는 화가를 만나게 돼서 무척 기쁘다고 말하기도 했답니다. 다소 과장되더라도 왕을 위풍당당하게 그리는 것이 최고 권력자인 왕을 그리는 적절한 방식이라면 왕비는 최대한 아름답게 그리는 것이 왕비를 그리는 최선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화려하고 장식적인 로코코 미술의 대가답게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그린 수많은 앙투아네트 초상화 속에서 최대한 화려하고 아름답게 왕비를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화려한 레이스가 달린 고급 드레스와 눈부신 장신구들, 우아한 모자와 손에 든 예쁜 장미, 고급 소재의 휘장과 양탄자, 뽀얀 피부와 윤기 있고 탄력적인 얼굴과 가슴. 왕비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그리는 것이 당대의 최고 권력을 그리는 가장 합당하고 바람직한 전형이었습니다. 루이즈 비제 르브랭은 23세 때부터 왕실 화가가 되어 최대 권력자의 권위와 위엄을 가장 효과적이고 아름답게 표현해야 한다는 소임을 다했습니다. 무려 30여 점이 넘는 앙투아네트의 초상화를 그렸고 결국 왕비의 전폭적 지원 덕분으로 그녀는 1783년 당시 철저한 금녀의 영역이던 왕립미술 아카데미의 회원까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권력자의 신임으로 얻은 명성이 높아질수록 그녀에 대한 시기와 질투도 쌓여갔고 근거 없는 비난과 모함도 늘었습니다. 1783년 그녀의 첫 살롱 출품작 슈미즈를 입은 마리 앙투아네트는 그런 비난의 소재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엘리자베스는 전형적인 왕가의 초상화 양식에서 벗어나려 시도합니다. 거추장스러운 왕실 예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은 왕비의 일상과 평범한 여성성을 진솔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상복을 입은 왕비의 그림은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앙투아네트 자신은 정작 이 그림에 매우 흡족해 있지만 절대 왕정의 불만이 쌓여가던 민중들에게 이 그림은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할 좋은 타겟이 됩니다. 결국 이 그림은 앙투아네트의 왕비답지 못한 처신을 드러내는 일례로 비난을 샀습니다. 여기에 오스트리아 출신인 왕비에 대한 편견이 더해져 슈미즈 차림의 마리 앙투아네트에 등장하는 모슬린 드레스를 입은 왕비는 속옷을 입고 있는 오스트리아 촌년으로 폄하되었습니다. 프랑스 민중들의 눈에는 왕비의 예복이 아닌 흰 모슬린 원피스에 허리에 리본을 맨 앙투아네트의 모습은 부적절하다라고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이는 왕비가 속옷만 입고 국민들 앞에 나온 것과 다름없다거나 귀족 남자가 벌거벗고 나온 것만큼이나 무례한 일이라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슬림 원피스는 당시 영국 상류사회에서 유행했던 고급 복장이고 옷감도 매우 비싼 소재여서 단순한 디자인으로 애용되었던 스타일이었습니다. 이 슈미즈 차림의 앙투아네트가 논란거리가 된 것은 결국 왕비는 곧 의인화된 프랑스라는 당시 프랑스 국민들의 통념에 마리 앙투아네트가 부합하지 않았던 까닭이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여전히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공주였고
아직 프랑스의 왕비로 인식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권력자의 모습은 어쩌면 자기 자신의 고유한 모습이 아니라 대중이 원하는 대로 보여야 하고 또 그렇게 그려져야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왕과 왕비의 신체는 자신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빈곤과 절대 왕정의 부패에 대한 민중들의 반감이 절정에 이르자 엘리자베스는 아이들과 함께 있는 왕비의 초상화를 그립니다. 이 초상화 속 왕비의 옷은 그다지 화려하지도 않고 아이들의 옷차림도 그렇습니다. 화려한 가발이나 드레스도 없고 손에 든 장미도 없습니다. 전형적인 성모상의 구도인 삼각 구도 속에 배치된 왕비는 아기를 품에 안은 다정한 엄마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왕비의 모성애를 극대화하기 위해 얼마 전에 낳은 아기를 잃은 왕비의 아픔을 표현하며 빈 요람을 오른쪽에 그려 넣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민중들에게 이런 왕비의 이미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 프랑스 민중들이 바라는 왕비의 모습은 베르사유 궁에 홀로 갇혀서 무도회와 사치로 국고를 상징하는 철부지 오스트리아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최소한 성실하게 아이들을 돌보는 모성애 가득한 인자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일찍이 전례가 없는 여성 화가로서 엘리자베스는 화가로서의 능력과 재능뿐만 아니라 빼어난 미모와 성품을 지녔다고 합니다. 거기에 당대 최고 권력자의 신망을 얻어 출세 가도를 달렸던 그녀에게는 그녀를 부러워하는 만큼 시기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때론 그녀의 그림을 대신 그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가짜 뉴스도 퍼졌고 남성 모델들이나 화가들과 연문을 뿌리고 다닌다는 소문도 퍼졌습니다. 뛰어난 미모를 지닌 여성 화가로서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즐겨 그리기도 했고 또 자신을 인자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린 많은 초상화를 남겼습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절대 왕정에 대한 민중의 불만이 폭발하자 그 절대 권력의 시해를 입어 성공을 거둔 르브랭에 대한 반감과 시기도 높아졌습니다. 결국 자신의 최고 모델이자 후원자였던 앙투아네트가 단두대에서 처형되고 자신의 목숨까지 위험해지자 그녀는 자신의 딸 줄리와 함께 해외로 망명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함께 그림을 공부했던 친구 로잘리도 단두대의 운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인 장 바티스트는 혁명파 화가였던 자크 루이 다비드와 친분이 있었기에 프랑스에 남아도 안전했지만 아내와 딸의 안전까지 책임질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엘리자베스가 벌어들인 재산과 부를 프랑스에 남아 독차지할 욕심이었던 것입니다. 혁명의 여파를 피해 해외로 망명을 떠나는 귀족들의 재산을 헐값에 사들이는 것도 남편의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었습니다. 결국 엘리자베스는 단돈 20프랑을 손에 쥔 채 프랑스를 떠납니다. 당대 최고 초상화가로서 명성이 높았던 그녀는 이탈리아, 독일, 헝가리, 러시아 같은 나라를 돌며 권력자들의 초상화를 그려주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예카테리나 여제의 초상화를 그리는 등 그녀의 인기는 매우 높았습니다. 해외 망명은 역설적으로 그녀의 삶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제 그녀는 남편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신이 벌어들인 수입을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획득했고 또 당시 화가들이 반드시 거쳐야 했던 관문인 이탈리아 유학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1805년 혁명이 지나가고 나폴레옹은 그녀의 귀국을 허용했습니다. 다시 고국 프랑스로 돌아와 1842년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녀는 600점 이상의 초상화와 풍경화를 남긴 다작의 화가였습니다. 그녀가 그린 자화상 중에 붓을 들고 최신 유행의 아름다운 모자를 쓴 여성 화가의 모습이 있습니다. 미모의 여성 화가로서의 자신의 모습과 인자하게 아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로서의 자신의 모습 중에 화가 자신은 어떤 모습으로 자신이 기억되기를 바라며 자신을 그렸는지 궁금해집니다. 자신이 그렸던 왕비처럼 그려져야 할 모습이 따로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화가인 자신도 그럴 수 없는 부분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